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을 하겠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집중도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명린 교수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명림입니다. 조금 부담되는 발표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변화는 바라지만 그런 가치를 담는 정당과 후보가 집권하길 바라지 어떤 개별 캠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주저해온 연구자이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발표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의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제가 보는 민주개혁 세력의 집권의 길이라고 할까 그런 입장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래라는 단어는 저희는 오지 않은 시간이라고 잘못 배우고 있습니다. 미래는 정확하게 다가올 현재라는 뜻입니다. 퓨트라는 말에서 오는데 미래는 다가올 현재입니다. 현재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이나 공동체나 현재의 연장으로서 미래는 오기 때문에 아마 추미애 대표님실과 분번달의 정책연구원에서도 이러한 회의를 준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광장의 장엄함과 감동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민생의 어떤 절박성과 긴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광장과 민생을 연결하는 것은 결국 정부이고 정책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굉장히 숙연하고 엄숙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 금년이 6.월항쟁과 민주헌법 제정 30주년인데 이 30주년의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201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건국 70주년이고 2019년 민주공화국 헌법과 민주공화국 체제 도입 100주년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이고 2020년은 4.5혁명 60주년이고 광주항쟁 40주년입니다. 올해의 역사적 단추를 어떻게 끼우냐에 따라서 앞으로 3년의 대한민국의 이런 역사적 알기는 상당히 크게 좌우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2016년 한 해 동안 시민들은 거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총선에서 개혁정당들을 제1당을 만들어주고 여소야대를 만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전망이 보이지 않자 국정농단을 계기로 11월, 12월에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100만 평화, 100만 촛불, 100만 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개혁 열망과 변화 열망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선의 전망이 한편에서는 낙관과 한편에서는 불안이 교차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광화문 항쟁의 의미를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의 광화문 항쟁, 촛불 항쟁의 의미는 첫 번째는 국가적인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사설 정부가 파탄시키고 해체시킨 국가 공공성의 회복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떤 견제 세력으로부터도 이 국정농단은 교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6.월항쟁은 군부만 퇴진시켰는데 재벌체제나 검찰체제나 지역정당체제나 이런 것들은 약간씩 이완 국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강고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경유착 박정희 모델의 종언입니다. 박정희의 육신은 김재규가 제거했지만 박정희 유산과 정신은 박정희 자녀가 부관 참시하는 역설적 구도가 지난 광화문 항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적인 의미에서는 민주공화국과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 민주공화국은 입법부와 집행부의 분리, 특히 입법부 위인데 한국은 여전히 관료위, 집행부위. 그런 점에서 저는 오랫동안 헌법개혁을 주장해왔는데요. 그런 이중 정당성 상태에서 헌법 제정 주체인 국민들이 집행부, 대통령에 대한 주권을 철회했기 때문에 국민 탄핵 상태에서는 입법부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회가 이 복원이 국민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거는 주권이 권력과 권한을 제한하는 좀 복잡한 헌법 문제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의미는 조금 감동적이고 저는 거의 매주 광화문에 나가서 한 120명 정도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 번은 맞은편의 호텔의 가장 높은 층에 올라가서 어떻게 형언할 수 없어가지고 1시간 동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순간을 기록했던 어떤 그런 심정과 좀 유사했던데요. 밑으로부터의 역사적인 의미는 오랫동안 3.1운동, 4.5혁명, 부마, 광주, 항주, 요랑쟁 모두 다 수동혁명이었습니다. 밑으로부터 구체제를 청산시켰지만 신체제는 언제나 보수 세력이 주도했었는데 근본 광화문 항쟁은 대한민국 100년의 이 수동혁명, 보수혁명의 역사와 단절할 수 있을 것인지, 항쟁도 시민이 주도하고 집권도 시민의 지지를 받는 세력이 담당할 수 있을 역사적 갈림길에 들었다고 봅니다.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의미에서는 가장 저는 큰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탄생, 공공시민 철학과 공공국가 철학이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주조되는 이게 개인 내면 정신의 개별적 표현이 아니고 인간과 사회, 세계 현실에 대한 보편적 이성적 응답이 철학이라면 이런 개별적 응답과 개별적 참여들이 이렇게 100만 년대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시민 철학과 어떤 공공국가 철학의 탄생인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 철학을 시민들의 자발적 철학을 국가의 미래 질서, 체제, 모델로 만들어낼 것인지 이것은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모든 나라들이 프랑스나 모든 나라들이 보여준 길인데 아마 여기에 한국의 학문과 언론과 의회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앞으로 100년의 과제가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적인 의미로는 저는 월가를 점령할 때도 현장에 있어 봤는데 1000명, 2000명만 모여도 지금 유럽 저희가 보다시피 시위가 생기면은 방화, 약탈, 폭행이 있는데 100만 명이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도 단 한 건의 방화, 약탈, 폭행, 폭력이 없는 장벽 쌓기가 난무하는 세계 현실에서 이런 장벽 허물기, 이런 대연대와 대감동은 만약 이것이 지속된다면 저는 남북 통일이나 동아시아 평화, 세계 연대까지도 이런 평화의 정신으로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대선의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의 대선은 언론들은 주로 마지막 세 번째 단기 정권 교체에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4.13 총선과 광화문 항쟁을 시민들이 이런 의무를 다 완수했을 때 의회와 민주개혁정당이 이걸 과연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서 만약에 정부 교체, 정권 교체 실패한다면 아마 87년 이후에 가장 중대한 저는 사실상의 범죄 행위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중기 의미는 유월항쟁 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월항쟁 체제는 이게 민주주의 역사는 이제는 200년, 300년 되기 때문에 집합되어 있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가데이터를 놓고 국제 비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정한 제도를 돌파하면 시위나 파업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거의. 의회의 비례성이 높고 국회의 규모가 크고 투표율이 높고 노조정률이 높은 이 네 가지 중에 애트리스트 최소한 2개이거나 적절하게 3개만 이루어지면 시위는 거의 사라집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87년 이후에 87년과 유사한 시위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밑으로부터는 끊임없는 시위에 참여해야지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위로부터는 모든 대통령이 개헌을 주장하거나 합의를 해왔습니다. 헌법 정치와 시민 정치가 이렇게 반복되는 체제는 강조드리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시위를 많이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 체제가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6월 항쟁 체제는 사실상 양쪽에서 살펴보면은 이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것, 이 헌정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해외 연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연 끊임없는 이런 대통령 임기 보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헌법 요인이 작동하지 않는 이 체제를 지속할 건지, 모든 인민들이 계속해서 시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쟁취할 수 없는 이 체제에 대한 시민적, 제도적, 헌법적 도전이 저는 중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계에 나중에 훨씬 상세한 제가 비교 통계를 제시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한국에서 민주공화주의 등장 이후에 100년 동안 반복된 수동혁명의 역사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항쟁을 주도한 시민 계층, 시민, 민중, 국민 누구를 표현하든 이들이 과연 이 역사적인 이 한국 사회의 한국 문제의 관철 법칙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내적인 의미라면 또 하나는 국제선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시진핑, 푸틴, 아베, 김정은 모두 다 국가주의이거나 수구주의이거나 과거 회귀주의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거 회귀나 수구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한국 문제가 어떻게 국내 선거에 따라서 남북관계와 국제관계가 어떻게 좌우되는지 잘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국제정세 한국 문제의 격변으로 인해 한미 FTA, 사드 배치, 한중 무역관계, 북핵 문제, 남북관계, 과거에는 북한 문제가 변수였다면 조금 중요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한미 FTA나 방위비 분담 문제를 포함해서 한국 문제 자체가 변수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성장률, 환율, 무역, 고용, 제조업, 심지어 영화업과 관광 요식업까지도 이제는 국제 문제에 의해서 좌우되는 현실에서 이 국내 선거는 국제선거입니다. 민생은 외교입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포함해 저는 민주개혁 정당과 후보들이 탄핵 이후 대응에서 과연 한국 문제의 국제문제적인 본질, 특히 한국 선거, 국제선거의 측면을 인식하고 있는지 매우 우려하고는 연구자 중에 한 명입니다. 더더군다나 만약에 인식이 없다면 집권 이후 정녕 나라를 이 요동치는 국제정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저는 어떤 때는 정말 잠이 안 올 때가 여러 번입니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고, DJ 때보다 문제가 훨씬 복잡한데도 DJ만한 식견과 같이 국제 리더십과 네트워크를 가진 지도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에 민주당은 좀 깊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경제민주화 논쟁 때 저는 오랫동안 민주주의가 경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세력만이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나라의 경제 지표가 증명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경제이고 민주주의가 안 보이고 죄송합니다. 민주주의가 복지입니다. 오타인데요. 또 하나는 외교가 경제고 안보가 경제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모든 민생 지표가 왜 김대중 노무현 때의 민생 지표뿐만 아니라 수출 외환 보이고 주가 지표, 이 경제 지표조차도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 지표를 압도했는가는 바로 국제 문제나 남북 관계를 잘 다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국제 문제 양측에서 조금 더 연결된 매트릭스적인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근본 대선은 아마 이런 네 가지 의미를 가질 텐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훼손시킨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 그런 점에서는 징벌적 투표나 회복적 대선의 의미가 있고요. 보다 거시적으로는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 뭐 전두환 없는 전두환 체제가 노태우 체제였듯이
이 박정희 전두환 유산의 실질적 청산과 대안 모델을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 차례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의원님 한 분 나서지 않습니다. 그것은 훈타 체제, 국가재건 최고위와 국가부 입법회의가 만들었던 시행령도 아직 없어지지 않은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법률조차도. 결국 유승민 파동도 헌법 위반 아니었습니까? 법률을 시행령으로 돌파하려고 하다가 물론 그것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탄핵 사안입니다만은 난리가 났던 것인데 박정희 전두환 체제의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에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전면적인 검토와 적폐의 핵심인데도 그냥 박근혜 미시적인 적폐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국정 전반에 걸쳐서 법률과 시행령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개혁 정신의 계승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적 보완, 이 삼중 선거의 인민은 결국 미래 한국형 국가 모델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 1번과 2번이 좀 소극적인 부적 접근이라면 요인이라면 3과 4번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경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0월 11월에 그 하야 퇴진 탄핵에 대해서 기고를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부터 결국에 4개의 경로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여기 와서도 발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뒤에 거는 쓰질 않았습니다만은 뒤에 첫 번째는 총선 승리, 시민항쟁, 의회 주도의 대통령 퇴진 합의 및 과도 비상내각 총리 임명, 그리고 조기 대선. 아마 이것이 이제 선진국들이 탄핵으로 가지 않은 많은 시민화와 의회와의 결합을 통한 최선의 경로 A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의 경로 B는 정치의 사법화가 의회와 비선출직의 헌법재판관들이 선출직 의회에 또 국민 주권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총선 승리, 시민항쟁, 의회의 과도내각 총리 임명 및 탄핵 소추, 헌재의 탄핵 인용, 조기 대선. 그러나 아직 사법화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경로 3은 총선 승리, 시민항쟁, 의회의 탄핵 소추, 헌재의 탄핵 기각, 박근혜 복귀, 시민자항쟁, 박근혜 임기 완수, 정시 대선. 총선과 시민항쟁의 의미가 반감되고 사법적 결정의 최후 궁극성을 인정하는 주리스토크러시, 사법통치 아마 사회, 상당히 이게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복잡한 것은 경로 4입니다. 총선 승리, 시민항쟁, 의회의 탄핵 소추, 헌재의 탄핵 기각에도 불구하고 시민항쟁과 함께 나는 의회로부터 면탈을 국회로부터, 헌재로부터 탄핵에 해당되지 않는 면탈을 받았지만 사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좌파 중북 세력의 집권만 어떻게든지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자진 사임하고 조기 재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만 시민항쟁, 촛불과 태극기가 혼재하면서 박근혜의 정치적 역사적 위상도 대혼재에 접어들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현재의 국면에서의 갈등 완화와 국가 미래의 최선의 경로는 탄핵 결정 이전에, 인용과 기각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임이라는 저의 해석과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뒤에 말씀드릴 연함이나 연정, 대한민국 정치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례를 볼 때에 장기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학문적인 해석입니다. 대선의 예상식인 여기에 달려있는 거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7년 봄, 2017년 12월, 2017년 6월과 11월. 다만 경로 4를 갔을 때 박근혜 희생자, 박근혜 희생 담론, 보수 진영에서 제기될 박근혜 희생자 담론과 여론이 확산될 경우에 이 대선 국면은 아마도 항쟁 국면, 저희가 이미 세월호 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추모와 경악 국면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세월호에 대해서 두 개의 담론이 기량하고 경쟁하면서 세월호 담론이 역전되는가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역전의 위험은 없지만 그러나 촛불과 태극기의 기량은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대혼재와
혼선에 접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연대와 연합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라 저는 특정한 국면을 지어놓고 한국은 기본적으로 보수 압도 정치 지형이자 그것이 이념적이고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뒷받침되는 3요인에 의해서 보수 압도의 정치 경제 지형이라는 것은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탄핵사안이나 외환위기와 같은 정말 보수가 국가를 거의 망할 정도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보수는 항상 진보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위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건 뭐 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표를 다투 배난한 지표라는 게 그걸 비교해 보면 한국은 기울어진 운동장도 너무나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1997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JP 연합 이외에도 다른 세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환위기, 이인제 탈당, 그리고 보수로서는 유일하게 영남 보수 후보는 지금까지 대선에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이회창 후보만 대선에 2번 졌는데 그만 유일하게 비영남 후보였습니다. 비영남 후보, 보수 분열,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DJP 연합까지 했는데도 겨우 DJ는 1.5%, 39만 557표밖에 못 이겼습니다. 이 네 가지 요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작용을 했는데도 얼마나 엄중하게 저희가 선거를 되면 노무현 후보는 조금 더 2.3% 이겨서 57만 표. 그래서 저는 연대와 연합의 문제가 보수 우위의 국가에서 왜 절대로 바보가 아닌데 스웨덴은 왜 연대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삼인주의 개혁이 복지국가가 시작됐고 그 유럽의 병자 갈등국가 스웨덴이 타협국가로 넘어갔는가. 독일 똑같습니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두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분단 위기인데도 통일까지 이뤄냈어요. 연대와 연합으로. 네덜란드 병을 치료한 것도 폴더 모델이라는 연대와 연합입니다. 뒤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근본 대선은 탄핵에서 광장, 광장과 선거, 선거와 정당, 정당과 캠프, 캠프와 후보 이 5개의 복합적 층위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항상 정당보다는 후보 중심, 또 캠프 중심 이런데 이것이 과연 정당 중심 선거로 넘어갈 수 있고 후보 연대, 캠프 연대, 정당 연대로 이렇게 다층적인 확장을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우위에 있지만 그러나 막상 대선을 승리한다 하더라도 저는 대한민국과 같은 보수 압도의 지형에서 개혁의 성공은 결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캠프나 후보의 집권이 아니라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의 집권이 하고 만약에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처럼 시민에서 유권자에서 정당으로, 정당에서 캠프로, 캠프에서 후보로 수직적으로 정치학력 응고 아주 좁혀지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이거는 선거 과정과 완전 역전인데 저는 개혁의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제는 그리고 거의 개혁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국가를 계속 후퇴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 정부나 캠프 정부, 관료 정부를 넘어서 정당 정부, 의회 정부, 시민 정부가 되려면 이 역전, 위축 과정을 다시 재역전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정부 수임의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주자들과 의원들이 상당히 깊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토 인그라토, 통합정부, 연립정부와 연합정부를 넘어서 진보개혁정부는 저는 사실은 통합정부까지 구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독 정치개혁특위나 민주당 개헌특위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책임제보다는 의회 책임제가 단독정부보다는 연립정부가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단순 다수대표제보다는 비례대표제가 자유, 평등, 복지, 양성평등, 공공성 거의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잇는 민주정부 3기가 되려면 더더군다나 수동혁명 아닌 능동혁명으로 이걸 나아가는 최초의 정부가 되려면 저는 문재인 정부, 안희정 정부, 이재명 정부 또는 안철수 정부 심지어 민주당 정부를 넘어서
연립정부, 연합정부 그리고 통합정부를 꼭 좀 이렇게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게 그 1930년대에 미국과 스웨덴 뉴딜 연합이 뉴딜 원래 올드딜이었어요. 미국의 정통적인 질서는. 근데 뉴딜 노동자, 이민자, 여성, 카톨릭과 딜을 하니 이 딜은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뉴딜 연합은 존슨 때까지 미국의 황금시기로 왔습니다. 그때 아데나워를 빼고는 전부 민주당 집권이었습니다. 뉴딜 이후로는 루즈벨트, 트루만, 케네디, 존슨, 스웨덴 1917년 자유3인연합 이후에 특히 그 뒤로 38년의 살트세바텐 협약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스웨덴 황금시기를 열었습니다. 자유3인연합. 3인당은 무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때 이 자유주의들과 연합할 건. 그러나 브란팅, 한선, 비그프로스라는 위대한 학자와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작은 분파인 자유주의자들을 받아들이면서 보수파를 고립시키기 그전에는 스웨덴 말로 갈등이 이끄는 나라였습니다. 이 뒤로는 스웨덴은 갈등이 가장 적은 나라가 됐습니다. 핀란드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분단의 위기에 직면했는데 만네르하임, 파시키비, 케코넨이라는 세 지도자가 결단을 해서 연립연합정부를 이뤘습니다. 단독정부 충분히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보다 월등히 유리했습니다. 그런데도 연립정부를 수립해서 개혁을 하면서 항상 반대당을 대통령은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반대당을 소수당인데도. 그리고는 냉전을 깨는 오늘 헬싱키 모델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헬싱키 협약으로 동서냉전을 깨는 위협을 이뤄냈습니다. 한 나라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독일 언제나 강자 단독 집권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따가 배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949년 건국 이래 지금까지 8명의 총리가 100% 연합 총리입니다. 단독 집권이 가능할 때도 안 했습니다. 23번의 정부가 100% 연립 정부입니다. 그런 독일은 내부 갈등이 없고 통일까지 이루었는데 강력한 대통령제와 개혁을 추구했던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집권 10년의 후과를 잘 봤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모든 개혁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당 또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누가 집권하든지 이 막강한 보수사회에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연립과 연대와 연합에 저는 김대중 도서관 일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DJP 연합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증언을 남겨놨습니다. 그 정치연합의 예술을 그런 것들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냐 사람이냐의 논쟁은 우리가 특별한 거죠. 그런 논쟁은 거의 없죠. 다른 나라는 어떤 제도냐를 논쟁하지 공화주의 200년 300년 지난 나라에서 아직도 제도냐 사람을 논쟁하는 나라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어떤 제도냐를 논쟁을 하지. 아르헨티나나 필리핀, 러시아, 터키, 멕시코, 한국, 타이완 선진국 직전에 가 있거나 직전에 아르헨티나는 세계 4등에서 추락했고 필리핀은 아시아 최고 선진국을 일본과 추락했습니다. 이 모든 나라의 공통점은 권한이 독점된 대통령 책임제입니다. 이 문턱을 넘은 나라들, 중진국 문턱을 넘은 나라들, 2만 불, 3만 불을 넘은 나라들 보십시오. 핀란드, 스위스,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다 의회 책임제, 의회가 권한을 갖고 있고 지방자치 국가입니다. 한국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책결정권, 법률안 제출권, 인사권, 예산권, 거기다 감사권까지 5개 권한을 전부 갖고 있는 대통령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보의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독일에서 국가의 미래 질서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의회로 하여금 통치를 담당할 능력을 갖게 만드는 것에 놓여져야 한다. 다른 모든 질문은 단지 오리이며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이다. 개혁성과 혁신성, 반응성과 책임성, 검찰이 반응합니까? 관료가 반응합니까? 국정원이 반응합니까? 반응은
시민의 소리는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반응성과 개혁성, 책임성, 개혁성, 혁신성에서 많은 분들이 혁신성을 관료 국가가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 맞습니다. 의회 국가가 혁신성에서 훨씬 할 수 있습니다. 경제주도 IT, 의회 국가들이 훨씬 잘 발전시킵니다. 대통령 책임제 국가보다. 안정성과 지속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의회 책임제 국가의 수상의 총리가 대통령 책임제 국가의 대통령 임기보다 더 깁니다. 간단한 예로 독일 총리의 임기가 미국 대통령 임기보다 훨씬 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5분 초과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선거 도입 과정에서 쟁점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순서는 탄핵, 대선,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개헌을 주장해 오니까 왜 지금 개헌을 주장하지 않냐.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임박한 경쟁을 앞에 두고는 룰을 바꾸지 않는 게, 특히 헌법 같은 근본룰을 바꾸지 않는 게 민주공화주의의 근본 원칙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확실한 주자들이 확실한 이익을 거래하기 때문에 48년, 87년 민주헌법도 그런데 다른 모든 헌법, 54년, 62년, 80년 다른 모든 헌법은 탁상거래, 탁상개헌, 탁상헌법이 없어요. 이거는 민주주의에는 쥐약입니다. 주자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거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대선 전에 개헌은 굉장히 위험한, 그거는 앞으로 지금까지 6월 항쟁 체제처럼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결선투표제입니다. 결선투표제, 저도 오랫동안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결선투표제를 주장한 게 지금 결선투표제를 주장하는 것보다 조금 다릅니다. 이 결선투표제는 지금 같은 막강한 대통령, 초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냥 두고 결선투표제라면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제왕을 뽑게 됩니다. 이런 헌법적 권한을 가진 50% 이상의 지지율을 받으면 그 대통령 권한은 어디서도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 의회, 어디서도. 그래서 저는 여기 최고로 많이 득표한 박근혜 대통령은 38.93%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유권자 대비. 그래서 결선투표를 주장해 왔는데 초집중적 권력구조의 분산과 결선투표제가 병행되지 않으면 이걸 그대로 둔 채의 결선투표 도입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일제는 더욱 위험합니다. 이것은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주장하다가 제가 좀 세게 말씀드렸더니 이거는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니 집행부와 입법부의 임기를 일치시키고 선거 주기까지 지키면 국회의원 선거는 없어집니다. 그냥 대통령 선거 하나만 남습니다. 미국이 하원은 임기 2년, 대통령 임기 4년, 상원 임기 6년으로 해놓고 3분의 1씩만, 하원은 2분의 1씩만 선거 주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더더군다나 국회의원분들이 이걸 주장하는 것은 국회 없애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저는 반대합니다. 오랫동안 반대해왔습니다. 더군다나 지역정당 체제를 고착화시켜주면 이거는 선거 지표를 보면 도입하면 안 된다는 게 영남과 호남의 기득세력 지역정당 체제를 고착화시켜주기 때문에 이제 막 이번 총선에서 지역정당 체제가 해체되고 있는데 중대선거구로 돌아오는 영남 호남의 패권 세력을 고착시켜주기 때문에 이건 저는 여기 득표를 보십시오. 10페이지에. 이런 상태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이거는 대한민국은 의회 선거는 거의 무화되는 겁니다. 이거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는 독일식이나 전국별 비례대표라는 뉴질랜드식이 이 득표를 도입해보면 가장 완벽한 사표 방지, 우리는 사표가 49%에서 51%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십시오. 이 득표율과 의석률의 이 왜곡을 1인 1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승리한다면 저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떴다방 정치, 탈당, 변절, 이것이 이 기성세대가 이 광장세대한테 끼치고 있는 해악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자신의 탈당, 술수, 이합 집산, 정치적 꼼수를 다른 모든 것을 어떤 것으로 정당화든지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은 그만 우리 정치에서 정당 충성과 이
정당 헌신이 지속돼야지만 정당 체제가 안정되지. 그래서 이 정당을 이탈했던 후보들 보십시오. 한 분도 성공한 분이 없다는 것. 굉장히 김대중 그 인터뷰 때 늘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하신, 노무현 대통령 똑같이 이랬습니다. 승리한다면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수가 망쳐놓은 민주주의와 국격과 공공성을 어떻게 구출하고 보완할 것인가. 민주개혁 세력은 외환위기 때도 그렇더니 그래도 그때는 DJ 편합, 국민단결, DJ 리더십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단결,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일관계 그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 난파에 빠진 대한민국의 민주적 공공성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국가 위기가 아니라 저는 국가 절벽 상태라는 표현을 써왔는데요. 인구 절벽, 계층 절벽, 취업 절벽, 이런 모든 청년 절벽 합쳐진 국가 절벽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난망지경인데 아주 탁월하고도 정교한 지혜와 연대가 민주당 민주개혁 세력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네.